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해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한강의 기적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걸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잘해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죠. 근데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맞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동력,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됐다. 미국의 필승 전략 1+3 전략이라면 우리 같은 강소국의 필승 전략은 1+3+5 135 전략이다. 미국이 상품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뒤쫓던 후발국이 하던 관세를 이제는 제일 앞서 있는 미국이 관세를 높이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미중 패권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인구 문제 이외에 한국의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국의 그 국제 경쟁력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국가와 사회가 국가 발전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원래 과거 농업 사회에서는 성장과 발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쌀을 10가마 생산하면 아버지도 10가마, 아들도 10가마, 손자도 10가마 그렇게 해서 그냥 유지됐죠. 그래서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는 사회였는데, 이제 자유시장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게 되니까 이윤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죠.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조금 늘어나죠. 근데 많이는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밥을 3끼 먹지 4끼 5끼 먹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윤이 축적되면 그게 자본으로 축적돼가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짓다가 흑백 TV를 만들었다. 그러면 흑백 TV 한 대는 쌀 2가마 값에 팔리고 막 그렇겠죠. 그럼 경제가 발전하죠. 그럼 이윤이 더 많이 축적되면 칼라 TV를 만들 수 있죠. 기술 혁신을 더해가지고. 그러면 칼라 TV 한 대는 쌀 5가마 값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하겠죠. 그래서 이 축적된 이윤이 그 자본으로 축적돼서 기술을 혁신시켜가지고 경제를 점점 발전시키는 것. 요거를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 안에 경제 내에서 국가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내생적 성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내생적 성장은 먼저 시작한 나라는 빨리 발전하고 있고 늦게 시작한 나라는 뒤쫓아가는데, 먼저 시작한 나라가 흑백 텔레비 만들면 쌀 생산만 하는 농업국하고는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후발국이 우리도 흑백 텔레비 생산해. 그럼 선진국은 칼라 텔레비 생산해 버리죠. 그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의 속도와 자본 축적의 속도에 따라서 선발국과 후발국 간의 간격이 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내생적 성장, 자유시장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시장에서는 부자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늦게 부자가 돼서 격차가 점점 커진다. 그죠? 그러니까 기업도 자본금 1억 가진 회사하고 자본금 10억 가진 회사가 똑같이 노력해서 자본금을 2배로 늘리고 매출을 2배로 늘리면 1억 10억에 9억 차이 나던 게 2억 20억 하면 18억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외생적 성장. 그래서 후발 산업국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격차가 점점 커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국가 공권력이 뛰어들어가서 국가 발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개발 초기에 대한민국의 기업은 일본 기업하고 경쟁할 수가 없었죠. 일본 기업은 이미 대기업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학고방 수준의 중소기업, 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수출 특혜금융, 그래서 작은 기업한테 엄청난 재원을 조달해서 값싼 저리로 빌려주고 또 키스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국가가 기술도 보급하는데 엄청나게 도와주고, 그래서 기업을 급조해서 키워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을 키우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드는 조악한 제품이 팔려야 되는데 외국에서 좋은 제품이 수입되면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매기든지 아예 수입 금지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쓰게 하는 거죠. 이걸 외생적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적 성장과 외생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해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한강의 기적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걸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잘해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죠. 근데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맞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선진국 기준에 맞추겠다 그러면서 외생적 성장을 다 포기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동력,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국가 발전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할 때도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야 전쟁에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산악지형이냐 평야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강점,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별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얘기가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앞으로 머지않아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옵니다. 그 지각 변동이 뭐냐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녹아서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거죠. 인류 문명에 큰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북극 항로라고 하는 우리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유리한 강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 단점으로부터 피해는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가 발전 원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국가 발전 원리는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패권국의 패권 전략을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권국의 패권 전략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수혜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국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강대국의 패권 전략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이 두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필로포네소스 전쟁 때 그리스에 스파르타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테네가 자꾸 커지니까 언젠가는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도전할 것이다. 그래서 스파르타에서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터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강대국의 평화를 얘기하는 이론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는 천하삼분지계, 그래서 제갈공명이 유비를 처음 만났을 때 북쪽에는 강대한 위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오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약한 총나라가 있으니까 2등 3등국인 오나라와 총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위나라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유비를 설득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등 3등이 힘을 합쳐서 1등하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이기더라도 피를 많이 흘리고 이기겠죠. 근데 미국의 전략은 그보다 한 단계 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1등국이 3등국하고 힘을 합쳐서 2등국을 협공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제 2차 대전이 미국은 독일하고 일본을 적으로 싸웠잖아요. 소련은 미국의 우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물자도 소련에 많이 지원을 했어요, 미국이.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 공산주의가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과거에 철천지 원수이던 적국 독일과 일본을 막 부흥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마샬 플랜 등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련이 더 커지지 못하게 1등국이 3등국을 부흥시켜가지고 2등국을 협공하니까 1등하고 3등이 힘을 합치면 2등한테는 무조건 이기지 않겠습니까? 필승 전략이죠. 거기다가 이겨도 별로 피를 안 흘리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물론 공산주의가 붕괴된 건 자체 모순 때문에 붕괴되지만은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1등국과 3등국이 힘을 합쳤다. 그래서 저는 1+3, 1-3 전략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나서 미국에가 본격적으로 도전한 게 일본 경제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력을 우리가 뭐 시쳇말로 표현할 때 동경도를 팔면 미국을 다 사고도 남을 정도의 경제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뭐 그 80년대에는 언제 일본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 곧 추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미국이 뭘 했냐면 일본의 그 수출품 수출 자율 규제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플라자 합의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예내 가치를 2배 올린 거예요. 그럼 일본이 수출하던 자동차 가격이 10,000불짜리가 20,000불이 된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하는 게 값이 2배가 된 거예요. 그 틈에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가 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미국의 플라자 합의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가 지금의 위상의 반의 반도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일본에 뭐 7개, 8개 자동차 회사가 막 자동차 석권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일본이 뭐 거의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1-3 전략의 수혜자가 된 거죠. 우리가 그걸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강대국의 전략이 1-3 전략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미국이 우리를 3등국으로 지정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을 그냥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한테 꼭 기회가 오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위치를 쟁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 중간쯤 되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앞쪽으로 경쟁하는 나라가 EU, 일본 이렇게 우리보다 선진국이죠. 우리를 뒤쪽에서 쫓아오면서 경쟁하는 나라가 뭐 베트남, 타일랜드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또 있죠. 뭐 터키 이런 나라도 거기 포함되지만 중국도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우리를 확 초월해서 2등국으로 가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앞뒤에서 우리를 앞선 경쟁자와 뒤따르는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에는 승패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근공의 관계다. 가까우니까 공격하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교 근공에서 원교는 뭐냐면 적의 적은 동지인 거죠. 왜냐하면 적을 양쪽에서 공면하면 유리하니까.
근데 우리를 앞서 있는 중국 이런 나라들의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 아닙니까? 1등국. 그러니까 제1등국군에 있는 미국과 3등국군에 있는 한국이 협조하면 이 원교 근공으로 우리 앞서 있는 가까운 선진국을 압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이 개발도상국 뒤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석유, 뭐 가스 이런 거, 곡물 이런 걸 공급하는 러시아나 남아메리카 같은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도상국들을 4군국이라고 부르고 이 러시아 같은 나라를 5군국이라고 부르는데 4군국과 우리가 근공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5군국과 원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필승 전략, 강대국의 필승 전략이 1+3 전략이라면 우리 같은 강소국의 필승 전략은 1+3+4 그러니까 135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정말 다행히 미국의 13 전략하고 한국의 135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3군에 딱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 2군이나 4군에 있다 그러면 맞물리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이 강대국의 그 패권 전략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강대국의 패권 전략의 수혜자가 돼 있는 이 장점을 우리가 지금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패권 전략에 어떻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이 필승 전략을 짜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나라 미래에 잘 되겠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 기회가 오래가지 않아요. 왜 오래가지 않느냐? 미국이 사실 일본의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를 압박할 때 일본은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난 일본 경제학자가 사케를 한 잔 마시고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원자탄을 한 번 맞고 수소탄을 한 번 맞았다. 그래서 수소탄을 맞은 적은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플라자 합의가 수소탄 정도의 위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 경제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지금 완전히 꺾였지 않습니까? 꺾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일본을 한국보다 우선하는 파트너로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그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고 그 플루토늄이 원자탄의 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재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국제 원자력 기구 이런 걸 다 통해서 하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강대국의 의도가 거기 숨어 있는 건데 모든 면에서 일본이 미국의 더 강력한 파트너가 돼 있는 이유는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우방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13 전략의 수혜자가 되는 것도 잠시다. 빨리 그 기간에 우리가 우리 쟁취할 국력의 미래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혜자에서부터 피해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의 미중 패권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을 얘기하려 그러면 앞의 상황부터 이게 어떻게 전개 내려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발 산업국과 후발 산업국이 있으면 그러면 선발 산업국이 좋은 상품을 더 좋은 기술로 더 잘 만들고 후발 산업국은 기술도 떨어져 자본도 떨어져 잘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유무역을 하면 선발 산업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겠죠. 더 좋은 물건을 만드니까. 그래서 후발 산업국은 다 망하고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무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선발국에서 만든 좋은 물건에 관세를 붙여가지고 가격을 높이면 후발국 상품도 팔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공정한 거냐? 선발국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그냥 물건을 더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팔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후발국 입장에서는 아니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1대1로 싸우면 어른이 어린아이를 두드려 패는 게 이게 공정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뜰 때 잘 드는 사람은 못 드는 사람한테 야 2점 3점 놓고 떠 젖바둑 해주는 게 공정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해서 강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 공정한 건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절대 정의는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무역은 국제 경쟁력이 강한 선진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라는 건 없고 보호무역이라는 것만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영국이 앞선 네덜란드를 뒤쫓을 때나 미국이 앞선 영국을 뒤쫓을 때나 독일하고 일본이 영국, 미국을 뒤쫓을 때나 한국하고 대만이 G7 국가를 뒤쫓을 때나 지금 중국이 또 경제를 부흥시켜가지고 산업국들을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뒤쫓을 때나 방법은 거의 비슷했어요.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여서 비싸게 하고 국내 상품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줘서 잘 만들게 해서 국내 실력을 키운다.
근데 이게 크게 보면 표현에 따라 다른데 반칙과 사다리 걷어차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무역을 하는데 갑자기 외국 물건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붙이고 자기 나라 물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게 일종의 반칙이라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진국이었던 네덜란드는 국가가 산업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산업혁명정이라는 사는 게 없고 주로 상업이었는데 이 라인강이 북해로 막 흘러 들어가는 강 어귀에 장사하기 좋은 지역이 생기면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생적으로 도시들이 막 형성됐어요. 유럽 중심에. 라인강 주변에. 그래서 제일 큰 도시가 홀랜드, 두 번째 큰 도시가 제일란트, 세 번째 큰 도시가 위트레이트. 근데 요 도시 7개가 모여서 독립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모여서 부자 나라를 만든 거야.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가 얼마나 부자였냐를 측정하는 지표가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 국제 무역을 하는 상선이 그 상업 사회에서는 상선이 국가 경쟁력이었거든요. 상선이 2만 척 있었는데 1만 5천 척 이상이 네덜란드 국적선이었다 할 정도로. 근데 영국이 가만 보니까 네덜란드하고 경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권력, 외생적 성장이 뛰어들어 가지고 네덜란드 물건을 막 압박하고 항해 조례를 만들고 무역법을 만들고 수입 관세를 만들고 이러면서 네덜란드를 따라잡았어요. 물론 마지막엔 네덜란드가 반격을 하니까 영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겼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유무역이라는 일반 질서에 대한 반칙을 한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네덜란드를 꺾고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가 딱 되니까 그때 마침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도 쓰고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도 막 하면서 자유무역이 절대선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걸 이제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차기 그러죠. 후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사다리 만들어서 타고 막 올라가서 방식인데 올라간다면 뒷사람 못 오게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미국도 똑같이 했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엄청 붙여가지고 몰일 관세법 그래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되는 관세를 붙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붙이니까 북부의 공장주들은 조악한 미국 제품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데 유럽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붙이는데 미국이 수출하는 게 목화였으니까 목화에 관세 붙이면 남부의 농장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남북이 경제적으로 갈라져 가지고 전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독일하고 일본도 그랬고 한국하고 대만도 그랬고 지금 중국도 그랬고 다 한 가지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이게 일관적인 국가 발전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지금 제일 강대국이고 슈퍼파워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인데 미국이 상품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 역조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뒤쫓던 후발국이 하던 관세를 이제는 제일 앞서 있는 미국이 관세를 높이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적 침체를 겪은 이유는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외생적 성장을 포기해버린 거죠. 왜 포기했냐면 옛날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고 관치는 나쁜 거야.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선진국 기준을 빨리 받아와서 그러니까 내생적 성장을 하는데 외생적 성장을 못하니까 선진국하고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대만같이 약진하던 나라가 소위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 동력을 잃고 경제성장률이 대세 하락을 하면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WTO 체제라고 하는 국제적인 사다리 걷어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 플러스 지금 미국의 통상 압박, 관세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고 지금 1인당 소득 8만 불이 넘는 8만 2천 불인가요? 미국 경제는 2%, 3% 성장을 기대되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거의 0%대 성장된다. 국민소득은 미국의 반도 안 되는데 3만 4천 불인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위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앞선 나라가 관세 정책을 쓴 적은 없었는데 미국은 지금 슈퍼파워지만은 무역 역조를 엄청나게 심하게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경쟁력으로 보면 미국이 1등국에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산업기술력은 1등국인데 상품 경쟁력은 2등국으로 떨어졌으니까 어쩌면 미국도 과거에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지금까지 해오던 일관성 있는 관세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면에서는 1등국 슈퍼파워인데 상품 경쟁력에서는 2등국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관세 정책을 쓸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세계 지식인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상황 판단을 제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 판단을 하는데 아주 지역적인 사건이나 상황,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 대세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대세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피해를 하나도 안 입고 전쟁 때 군수물자를 생산하면서 경제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근데 나머지 국가는 유럽의 미국의 우방인 영국도 폭격으로 인해서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경제가 다 무너졌고, 독일은 뭐 완전히 부서졌고, 일본도 완전히 부서졌고,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사줄 수 있는 구매력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급한 건 뭐냐면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사줄 수 있는 구매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샬 플랜으로 유럽을 부흥시키고 파괴된 독일하고 일본 경제를 되살린 거는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거였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처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전쟁에 이기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임금도 높아지니까 싸구려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지타산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싸구려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줘야 돼요. 이거 요 세 가지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고부가가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나라를 육성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미국 사람들의 임금이 너무 올라가서 싸구려 물건을 만들어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싸구려 물건을 미국에 공급해 줄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목된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죠. 왜냐하면 독일하고 일본은 옛날에 적국이었지만은 워낙 기술이 좋잖아요. 옛날에 아주 기술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만 새로 지으면 막 새로운 상품을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선진국이 되니까 그 역할을 한국하고 대만이 한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이 하던 역할이 그 다음에 지금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판의 호스트, 주인은 누구냐 하면 미국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일하고 일본은 여기에 초대됐던 게스트인데 그 게스트가 한국하고 대만으로 일부 대체됐죠. 한국하고 대만이라는 게스트가 이제 중국으로 대체됐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로 대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을 보면 호스트와 게스트 중에 누가 유리한 입장에 있냐? 호스트가 일방적인 유리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호스트는 게스트를 바꿀 수 있지만은 게스트는 호스트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물론 지역적이고 뭐 군사력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은 크게 볼 때 미국이 유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